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불패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코스피 3,000선 극복을 해냈고요. 코스닥도 1,000선에 천스닥에 안전하게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7만 전자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본격적으로 11월에는 시장이 달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알차게 전해주실 수석 위원님 모셨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위원님 바로 모셔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께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이 강의하실 때 강의안을 선물로 이제 드리겠다. 강의 자료를 드리겠다는 분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셔서 오늘도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수석위원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강의 자료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 강의 자료 그냥 받고 끝이냐. 내일 무료 방송을 오전 10시에 또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거기서 또 쓸 수 있는 자료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받으면 방송을 꼭 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꼭 챙겨야 될 흐름, 흐름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긴장이 없었을 텐데 시장이 거의 임박한 듯합니다. 분기점이 거의 임박한 듯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종목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은 아무래도 공방 시간에 찾아오시면은 종목 분석은 내일 10시 공방 시간에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종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고급 자료뿐만 아니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 강의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완벽한 뷰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보는 것이 좋을지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한 방송까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로 오늘은 좀 한 시간을 채워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요즘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힘들죠. 네. 특정 섹터 빼놓고는 아주 시원한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 다 막혔다는 거죠. 특정 섹터라 하면은 2차 전지가 가다가 이제 2차 전지는 완전히 주춤하고 있고요. 지금은 K 컨텐츠죠. K 컨텐츠로 명명되는 NFT라는 흐름으로 이어왔는데 계속 이쪽으로 갈까요? 궁금해요, 그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뭘 보면서 판단을 할지를 한번 오늘 근거를 한번 제시해드리면서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은 굉장히 랜덤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돈의 순환이 빠르게 어떤 흐름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모레 테이퍼링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 답안지를 받아들고 그 다음부터는 큰 이슈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이 좀 억울해요. 억울한 게 우리 시장만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 왜 빠졌는지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 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처음으로 보셔야 될 게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10월 달 한 달 장을 보면은 10월 한 달 동안 미국 S&P 500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로 보지 않고요. 미국은
S&P 500 지수를 기본 지수로 봅니다. S&P 500이 미국은 6.91%가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마이너스 3.2%니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10.11포인트라는 괴리를 벌어지는데 이게 10년도 이후에 가장 큰 괴리입니다. 이게 12년 만에 오는 괴리예요. 억울하죠. 예, 억울합니다.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 누구도 이제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몇 가지 악재, 제일 큰 게 공급망 악재일 거예요.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공급망 악재가 노출이 돼 있는데 이 공급망 악재에 노출된 산업 섹터를 보면 한국은 대체적으로 중간 산업재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IT 산업, 경기 민감 업종, 조선, 철강, 화학, 기계, 건설위에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의 비중이 대한민국 시가총액에서 58.9%를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은 서비스 산업 위주로 돼 있고 빅테크 기업이라는 게 IT 기업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산업이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위주로 시세를 내다 보니까 미국은 이게 공급망 이슈에 영향받는 비중이 28.8%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가 지금 괴리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글로벌 경제는 사실 2001년에 중국이라는 잠자고 있던 곰을 미국이 이제 불러 세웠어요. 세계 무대에. WTO에 가입시킴으로 해서 잠자고 있는 이 거대한 거인을 깨운 거죠. 왜 깨웠느냐? 야, 우리가 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급망이 좀 난잡하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때 못 받는데 너희가 한번 공급을 해봐. 그래서 WTO에 가입을 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생산 기주화를 만듭니다. 그러면서부터 아주 놀라운 마법이 벌어지는데 어떤 마법이 벌어지나요? 과거에 2000년 이전의 경제학에서는 아주 불문율이 있습니다. 물가와 통화는 비례한다예요. 통화를 많이 발행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 이건 그냥 공식으로 학교 다니면서 무조건 공식으로 외웠던 공식인데 이게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느냐?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은 마음껏 소비를 즐깁니다. 이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나는데 아주 상처받은 미국인들을 얼러주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경기를 진작을 시켜요. 그런데 통화를 계속 발행하고 페니메 프레드맥을 통해서 주택 부양을 하죠. 이때부터 주택 버블이 잉태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물가가 안 올라요. 아주 놀라운 마법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안 오르느냐?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14억이라는 아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싼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때의 인건비는 지금의 인건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국가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저쪽 그 남반구에 있는 동남아 지역의 생산 기지하고는 틀려요. 그쪽은 오후 되면 다 잠을 자잖아요. 중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본주의에 물들이면서 아주 열심히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근로 환경 이런 거 없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근로하면서 아주 저가의 노동력으로 싼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2000년대에 들어온 골디락스의 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소비하는데 너무 자신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달러를 찍어내서 중국으로부터 저가 공산품을 들여오니까 야, 우리는 마음껏 소비해도 돼. 그래서 정말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는데 그게
2000년 중반의 골디락스 시세. 정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고 전 세계가 평화로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블이 잉태를 했죠. 그래서 주택 버블이 가다가 이 주택 버블을 주택 가격만 넣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월가의 자본가들이 욕심을 한껏 부렸어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부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지 못하고 이걸 유동화시킨다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동화시켜서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팝니다. 모기지 30년짜리 상품을 묶어서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또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로 팔아요. 이 모기지 상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1차 파생 상품도 아까워. 이것도 또 파생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주화증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제 2007년 넘어오면서 임계치에 도달해요. 주택 가격이 2000년 초반에 비해서 100%가 오르는 일은 미국 주택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08년에 빵 터지면서 이제 세상은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돌아보면은 이거는 월가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맞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몇 년 동안 침체를 겪고 왜 그러냐면 이건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실물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포지션이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1930년도 공학을 공부하면서 통화는 그렇게 아끼는 게 아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제 힌트를 얻을 게 인류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계속 이론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다들 미쳤다고 할 만큼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데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무차별 통화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 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불문율이었던 통화는 성장률만큼만 발행해야 된다는 금과 옥조를 깨고 무차별적으로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다는 거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이 앞서 있는 거죠. 야, 이거 양적 완화를 내가 하긴 하는데 혹시 시장 반응이 잘못돼서 물가가 폭등하면 어떡하지 하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면 중간에 스탑을 합니다. 돈을 쭉 뿌리다가 멈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발작이 일어나요. 그때 누가 구세주로 나오느냐면 중국이 또 나옵니다. 중국이 야, 우리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재정을 풀게. 그러면서 중국이 재정을 엄청나게 풉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어들고 다시 2000년 중반에 그렇게 통화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없는 다시 골디락스를 이어갑니다. Q1, Q2, Q3로 해서 3조 5천억 달러를 풀어요. 그러고 이제 이걸 회수하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경기가 발작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미국 중심으로 양적 완화를 줄이고 긴축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국은 성장이 단단한데 저 멀리 있는 이머징 국가들은 한계 국가부터 손드는 국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원국가 국가인 브라질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아주 또 재미있는 걸 하는데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걸 합니다.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면서 경기를 또 깔아앉혔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작년이죠.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팬데믹이 옵니다. 왜 이런 지난 시간을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러한 역사를 이해해야 앞으로 다가올 역사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라는 걸 벌려요. 무역 분쟁이라는 건 뭐냐면, 야, 그동안 너희들이 국내에 너무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갖고 가니까 우리가 이걸 관세로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수입 국가니까 물가의 상승 압박인데, 여전히 중국에서 워낙 저가의 상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가 압박이 없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타겟팅하는 2% 언더에 계속 잡혔었어요. 1%대에 있었죠. 그래서 물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이 돈을 풀었는데, 세상이 이제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팬데믹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 일어나는데, 기존의 2000년 이후로 전 세계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이 공급망 사슬이 완벽에 가까울 만큼 구축이 돼 있던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완벽하느냐 하면 어떤 기업도 재고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Just in time. 내가 원하면 전화하면 바로 물건이 오기 때문에 이게 공급망이 그만큼 완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했던 공급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뭐 이런저런 전망을 하고 수급을 파악했는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회복되는 구간에 원자재부터 쇼티지가 터집니다.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했던, 원하면 물건 받는 건 바로 새벽 배송으로 받았던 물건이 안 오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물류 대란과 공급망 적체의 원인입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20년 동안 너무 편하게 지냈던 어떤가를 우리는 이별을 해야 돼요.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일 모레 테이퍼링 이후에 글로벌 공조가 나올지 아니면은 새로운 질서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이 왜 불확실하고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냐 하면, 기존에 갔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 중심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생산을 하고 미국이 소비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중간재로 수출을 해서 중국이 수출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덕을 보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중국으로 다 수출을 해요. 그럼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뭐 PCB 보드를 만들지 PC를 만들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맞아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도 방향을 바꾸고 미국도 방향을 바꾸고 양쪽이 다 방향을 바꿔요. 공급자도 우리 안 할란다 이렇게 나오고, 수요자도 야 이젠 너희들한테 그런 식으로는 못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경로를 그릴지에 따라서 이 테이퍼링 이후에 물가 경로와 총 국제 교역 규모와 그 다음에 원자재가 가격 전가와 이런 게 다 새로 짜여지는 게 될 텐데, 그 출발이 내일 모레 테이퍼링에서 출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은 억울하게 중국과 같이 도매금으로 이 공급망에 노출돼서 외국인들이 위면을 받았죠. 대한민국은 수급이 굉장히 취약해요. 수급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작년 올해 대한민국 시장을 올렸던 건 동학개미였죠. 외국인도 아니었고요. 기관도 안 들어왔고 오로지 동학개미만 샀는데 물경 100조가 넘는 돈을 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조라는 돈이 이게 웬 말입니까?
이 100조라는 돈을 투입해서 예탁금도 지금 70조 있고 200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시장에 200조가 들어와서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올려놨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제 동학개미가 심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10월 달 예를 보면 이제 숨이 차요. 동학개미가 야 이제 나 힘들어. 야 누가 좀 도와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젠 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도와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외국인은 3조 9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많이 매도한 겁니다. 개인은 1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기존에는 아주 씩씩하게 이거 이상 받아내면서 올렸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놓고 사진 거예요. 쫓아가서 산 게 아닙니다. 이 1조 7천억은 에이 뭐 설마 걸리겠어라고 대놨는데 공매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 매수가 아니라 대놓고 걸렸다. 시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할 수밖에 없다. 네, 강할 수급이 아니에요. 기관이 1조 9천억을 샀는데 요거는 기관 금융투자가는 프로그램 매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수지에서 물 펐다 담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티브 펀드나 어떤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하는 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들락날락하는 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이슈에 따른 거시경제적인 탑다운 방식의 악재와 수급의 악재가 겹치면서 대한민국은 억울하게 10년 이후에 가장 큰 괴리율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그러면 통으로 대한민국을 팔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그럼 뭘 팔았니? 아까 3조 9천억을 팔았는데 뭘 팔았니 보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ETF가 있어요. MSCI 코리아 ETF 타이거 펀드하고 삼성에서 하는 뭐죠? 이름이 요새 자꾸 까먹어서 ETF하고 요거 퉁치면은 외국인 매도한 거 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그냥 대한민국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탑다운 방식의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자산 리밸런스성 차원에서 그냥 비중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타 종목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정리를 드리면 10월 동안 우리가 억울하게 빠졌던 거는 수급이 취약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담아낼 체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죠. 주가란 뭘까요? 주가는 그냥 호가창에 나오는 주가가 아니라 그랬죠. 주가는 항상 EPS와 시장의 심리 이거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EPS라는 건 경기 회복의 속도예요. 내년도에 경기 회복이 시장의 예상치만큼 속도를 내면 시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이라는 거죠. 야, 실적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실적 3분기까지 발표하는데 계속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시장은 계속 염려를 해요. 야, 더 안 나올 것 같지 않니? 그 2, 4분기 때도 그랬잖아요. 3, 4분기 때 삼성전자 완벽한 서프라이즈 냈죠. 포스코 사상 최대 서프라이즈 냈죠. 얼마나 더 잘하라는 건지 시장은 계속 목마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분기도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노이즈를 딛고 계속 실적이 잘 나온다면 시장은 그거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4, 4분기에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우리는 중국부터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정책 변화를 좀 읽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민국 기업이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쭉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이거 기회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한테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왜 그러냐 하면 공급망을 최종적으로 대부하고 책임지던 중국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중국은 그동안 성장 경로를 양적 성장 경로를 밟아왔어요. 성장률을 두 자릿수에서 10%가 무너지고 그럼 9%는 지킨다, 8%는 지킨다. 바오바오. 야, 이건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8%의 성장률은 거의 뭐 금과 옥조처럼 그래서 올해도 성장률을 8.5%로 맞추는데 3, 4분기 성장이 5%가 나왔어요. 4.7%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상반기에 워낙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8%를 맞추겠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이제 성장을 더 이상 국시로 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공부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시장 개방과 이걸 통해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을 했어요. 이건 미국이 위대한 제국이자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권된 달러가 미국 역외에 70% 정도는 유통을 해야 안전성을 담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내에서만 돌면은 인플레가 일어나죠. 물가가 폭등을 하죠. 왜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 가끔 인플레 나오는 거 보면은 통화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뭐 빵 하나 사 먹으려면 리아카에다 그 나라 화폐를 싣고 가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화폐는 발행하면 인플레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아무리 찍어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사가고 전 세계 IB들이 다 사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전 세계가 다 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중에 가장 많이 샀던 게 중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중앙은행이 달러를 사주고 있죠. 어쨌든 달러는 바깥으로 돌아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성장을 포기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아주 편안한 달러의 저장고가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럼 중국은 왜 이러느냐? 미국식 자본주의는 이제 초기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를 거쳐서 지금 신자유주의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의 기능을 한껏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능력껏 시장에서 일을 하고 너희들이 성과물을 다 가져가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강력한 독과 점심을 가진 세력이 나와서 시장의 모든 걸 다 가져가요.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미국의 양극화는 거의 말할 수 없을 0.1%가 99.9% 거를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빅테크5가 시가총액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의 시가총액이 3,000조예요. 대한민국은 코스피가 2,100조, 코스닥이 450조, 합산해서 한 2,600조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체력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 회사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수많은 오징어 게임의 말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양극화의 벽에 있는데, 자, 중국은 지금까지 워낙 자본이 없어서 대다수가 먹고 살지를 못했죠. 굶어 죽었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공산당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흥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뭘 하든지 돈을 좀 벌어서 인민들이 먹고 살자.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체제가.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뭐죠? 기본이 공평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잘 살자가 기본 슬로건인데 중국 자체가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야, 이건 사회주의 정체성에 신자유주의는 안 맞다. 이제 우리식으로 제도를 좀 바꿔보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게 올해 나오는 공부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세상은 굉장히 많이 새로운 질서를 재정립하는 동안 변동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은 굉장히 급격하게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떤 제도나 이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잠재돼요. 그런데 방향은 어떨까요? 방향. 만약에 원자재 쇼크가 나고 공급 대란이 났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거는 수요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세계는 공황으로 갑니다. 수요는 사라지고 생산자도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까 생산할 일이 없죠. 그러면 고용을 창출하지 않죠. 그러면 고용이 없으니까 가게에는 소득이 떨어지죠. 다시 구매력이 떨어지죠. 이런 악순환에 돌아가는 걸 우리는 공황이다 이러는데 지금 냉정하게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보면은 수요는 엄청납니다. 지금 문제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왜 물건을 안 주느냐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난의 원인은 물류 대란, 이를테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공급망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안 나오고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배가 안 뜨고 항만이 적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오지 않아서 수요가 안 일어나는 거지 수요는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내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물가 상승률도 일시적이고 공급망도 일시적이라면 내년도에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 4분기 미국 실적 발표 났는데 발표 비교의 80%가 서프라이즈예요. 그럼 우리는 뭘 걱정하고 있느냐? 앞으로 오지도 않을 일을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안 되는데 계속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걱정하면서 선방향하는데 근데 미국은 사상 최고치잖아요. 대한민국만 억울하게 미국보다 한 10.1%가 빠져있지 미국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걱정할까요? 그리고 미국도 양극화가 심해서 사실 지수 사상 최고치를 캐리한 건 빅테크 기업인데 어제 드디어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 근처로 달려가고 있어요. 러셀 2000에는 주로 산업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니야라고 봐야 되겠죠. 이 출발점을 중국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지금 성장이 떨어지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를 한번 차트를, 지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중반에 2004년도에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달러 발행한 부담을 줄어들었는데 올 들어서는 작년까지 팬데믹을 이기해서 재정 집행도입니다. 요 중간선에 있는 게 2020년 표인데 쭉 나오면서 재정을 엄청 올렸죠. 그래서 원하는 거 100%를 다 썼어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전혀 안 쓰다가 지금 재정을 가다가 70에서 멈춰 있어요. 재정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딜레버리징. 이 구조조정은 공산당이 의도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으로 뻥날 일은 없는 겁니다. 계획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던 생산량을 막 감축을 합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연료탄이 요새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연료탄. 그래서 갑자기 뭐 석탄이
호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석탄을 거의 자급자족을 해요. 조금 부족한 거를 이제 호주에서 수입해 왔던 건데 그 조금 부족한 게 가격을 폭등시킨 건데 물경 이렇게 몇 배를 올리느냐 하면 한 2.5배를 이렇게 가격을 폭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원료탄이 올라가니까 석탄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전력 대란이 일어나고 중국은 근데 가격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매일 하한가예요. 석탄가가. 통제를 해서 원자재가가 잡히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동률도 중국을 그동안 계속 탄소를 배출했던 철강, 타이어, 화학 이런 가동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도된 디레버리징이다. 이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중국 당국에서 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하게 성장을 하는 거 추구하지 않아. 구조조정을 좀 하고 탄소를 좀 저감시키고 새로운 산업.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로운 신세대,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자원을 배치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실질적으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망의 장애가 아니에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성장을 목표로 했으면 통화를 뿌리면 됩니다. 이건 그냥 어느 나라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재정 정책을 다 피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맨 회색선이 미국인데 이렇게 지금 재정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요새 재정 엄청 씁니다. 중국은 거꾸로 방향으로 재정 안 써요. 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향 때문에 사실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은 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왔던 빅테크와 부동산 위주의 성장에서 헝다를 잡으면서 우리는 부동산 규제를 했죠. 부동산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사회주의니까 그 나라의 총량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공산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적당히 자원 배분을 물줄기를 바꾸겠다. 그래서 어디로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왔던 부동산이나 이건 나쁜 산업이라는 겁니다. 나쁜 산업은 빼고 앞으로 중국 인민이 이제는 이 저임금 근로자에서 야 중국 인민도 좀 고임금 해보자. 부가가치 높은 반도체나 로봇이나 우주항공이나 이런 산업을 키워서 야 임금을 좀 미국 국민들처럼 높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산업구조조정 자금을 그쪽으로 다 쏟아봅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공업 이런 쪽에 자금을 재배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목표로 할 때까지 자원 디레버리징을 계속 할 거고 이 목표가 도달되면은 중국은 산업 구조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한민국 중간재가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조업이 다 무너진 거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유치산업 초기에 어떻게든지 뭘 베끼든지 뭘 하든지 갖다 놓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다 밀어주고 그 안에 내수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내수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짝퉁을 만들든지 카피를 해왔든지 아니 대한민국에서 베껴다가 자국 시장에 다 팔면은 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이 2000년 중반에
대한민국에 와서 보따리상처럼 아이템 하나 달라고 그랬던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내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중국이 이제는 저임을 포기하고 고부가가치로 간다는 건 어떤 얘기냐. 다 죽을 줄 알았던 중간재 제조업에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보조금을 뿌려서 경쟁력 없는 기업을 살리지 않습니다. 죽을 기업 다 죽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 나온다면 대한민국 중간재는 여전히 그 어려움을 뚫고 여전히 살아남은 글로벌 기업만 살아있어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덤핑이 안 나와요. 예전에 뭐 하려면 LCD 산업이 왜 우리가 다 넘겼느냐? 덤핑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면은 50인치 LCD를 패널을 뭐 30만 원은 받아야 되고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8, 9만 원에 넘겨버려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가능했던 거는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워낙 저임 근로자의 원가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전율 뽑아내는 정도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들이 독점하니까 가격을 올렸죠. 그런 식으로 모든 산업을 중국이 다 독차지했던 게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전기료를 인상합니다. 중국이 전기료를 인상해요. 이 전기료라는 거는 산업재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예요.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산업이 다 죽어버린 건 중국의 전기료가 국내 전기료보다 3분의 1입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폴리실리콘을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폴리실리콘을 가공하는 원재료가 전기료가 40%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가격이 2010년에 얼마인가요? 400달러 정도 되던 게 그게 6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폴리실리콘 회사들을 다 죽이고 중국만 살아남았는데 우리나라의 OCI가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대한민국은 도저히 답이 없고 전기세가 비싸서 저쪽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렸죠. 거기는 왜 싸냐? 수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쌉니다. 네, 수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수력 발전은 원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력 발전소 옆에 공장을 세워놓고 싸게 공급했는데 이제 중국이 전력난에 되면서 어떻게 올리느냐? 전력 요금 상한제를 폐지했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은 전력 요금 상한제를 없앴어요. 그리고 여타 기업은 10%였던 상한제를 2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쌉니다. 여전히 싼데 앞으로 우리와 경합하는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보다 비싼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 원가 경쟁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 대한민국 제조업이 나쁘지 않네.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로 빨리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과세 체제를 바꿉니다. 그동안에 중국은 지방정부가 토지를 분양해서 그 차익으로 재정을 썼어요. 근데 부동산을 통한 경기 진작을 막으니까 그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걷습니다. 보유세가 그동안 없었는데 보유세 과세가 도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사치세라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도입되면서 계속 늘어났죠. 중국이 이제 소비세, 사치세를 매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이제 명품 시장이나 이런 쪽이 세금 텍스가 과세되면 그쪽 좀 만만치 않겠는데 지금까지 중국인의 소비에 기대서 올라왔던 세상의 모든 명품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 14억 인구라는 엄청난 인구에 기댔던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면세점 1위가 하한가 맞고 있죠. 요새 중국 시장을 잘 보세요. 이 정책들이 그대로 이전되면서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 걸 읽어내는 게 흐름을 읽는 거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독해력을 키우는 거다. 호가창을 보고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보고 다음 흐름을 우리는 캐치해서 미리 가서 줄 서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정도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전 세계의 물가를 잡아두던 중국이 디플레를 더 이상 수출을 안 합니다. 중국의 원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PPI가 10%가 넘죠. 이건 그대로 CPI로 올 겁니다. 이제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 저물가 시대는 벗어났어요. 물가는 오른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요새 채권 시장에서 발작을 하죠.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은데 그러는데 중앙은행은 아니야, 우리는 좀 천천히 갈 거야. 이 갭을 한번 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체력을 한번 측정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 튼튼하면은 이 속도를 따라잡을 거고, 시장 체력이 허덕거리면은 못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얘기지만 시장이 올라가도 전 섹터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성장을 하든지 확실한 이익 모멘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잘못 따라가다가는 다시는 오지 않는 고점에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고점에 내가 산 가격이 역사적 고점에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렇게 이슈 따라서 요새 시세의 폭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한번 몰리면은 여전히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시세가 뜨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이 가격에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럼 난 뭘 보고 따라가는지, 그리고 나는 만약에 꺾였을 때 준비가 돼 있는지.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면서 망한 케이스는요, 급하게 따라가다가 물려서 퇴출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마음만 접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퇴출될 일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고 주식시장은 나한테 따박따박 캐시를 갖다 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섹타는 내일 오전 10시 공방에서 한번 기업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접근했다가는 내가 산 가격이 역사적 고점일 수 있다라고 겁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방송을 꼭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의 이 시장 개편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쪽과 그리고 이젠 저물어 갈 수밖에 없는 쪽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힌트는 내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만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일 오전 10시고 그때 필요한 강의 자료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설명해 주실 섹터나 종목에 대한 힌트가 담긴 강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저희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통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노란톡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동일하게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박수석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